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오늘 지금 몇 시죠? 4시 50분에서야 모였네. 오늘 자료 발간이 많았는데. 하나도 월요일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주말에 너무 신나게 노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닙니다. 토요일 아리고 막 멍어들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연관등본도 해야 되고 심화보고서 쓰고 있고 신입사원 교재도 만들고 있고 자료도 쓰고 책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목은 중력의 작용인데 네. 하여튼 전주 말 보면은 파웰 발언 보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중력이라고 쓴 게 중력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쁘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3주째 4주째 계속 얘기하는 게 물가, 인플레이션, 에너지, 전통 에너지의 반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초과 수요니까 초과 수요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도 오늘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 반대로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적시했었던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생각을 조금 유도리 있게 바꾼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트랜지토리 선생의 항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일 무서운 게 인플레 기대 심리잖아요. 인플레보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재화, 더불어서 서비스 가격이 높아질 거라는 심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인 거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차트를 보면 3페이지에 보면은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년물 기준으로 3%거든요. 물론 10년물로 해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역사적인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왔었던 구간에서 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면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가 상승, 그러니까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노동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초과 공급이 되려 그 노동 시장의 어떤 변화를 반영을 못한 그런 이유도 있어갖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어요. 이게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꺾인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중앙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갑자기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2.125라는 게 뭐냐면, 내년 말에 이게 밑에 있는 J부터 D22는 뭐냐면 내년에 8번 열리는 FOMC 일정에서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리 레벨입니다. 기준금리 레벨인데 2%라는 거는 뭐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25bp씩이게 되면 8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차트를 그린 이유는 불과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면 그 긴축에 대한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고 레벨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앙은행 스탠스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팁스라는 BI라는 거는 물가 연동체 쪽을 말하는 걸로, 이게 결국은 인플레 기대 심리라고. 기대 심리죠. 그렇죠. 네, 기대 심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더 치고 나가면 이제 옛날에 이거 잡으려고 볼코라는 사람이 금리 엄청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요건 뭐냐면은 요 축이 결국 시간이고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2.125라는 거는 지금 10월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상상도 못했던,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시장의 심리는 긴축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까지의 연준의 스탠스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는 거고 현실화 되어 갈 때는 다분하게도 경제 지표의 변화나 지금 사실상 초과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급에 맞춰서 조금은 톤 다운 될 가능성을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매주 매번 업데이트 하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유동성 증가율, 즉 중앙은행에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와 M1, M2가 막 늘어나는 그 속도로만 놓고 본다면은 그게 어쩌면 화폐의 전체적인 흐름과 증가율이 수요라고 본다면은 이 수요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올해 4분기부터는 선행성을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 줘야 되는데 공급망 이슈로 이게 잘 안 내려간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첫 번째 슬로우 플레이션, 즉 자연스럽게 경기가 조금 더 먼저 순화되고 물가 압력은 좀 뒤늦게 반영되다가 내려가는 뭐 20년 내에 보면 5-6번 있었던 슬로우 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망 훼손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겠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은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중력의 작용이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 한 3, 4개월은 또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 고민하게 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정도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 이 그림에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유동성 증가 꺾이고만 보면 물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원래는 내려오면서 내려오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에 대한 이 스탠스도 조금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직은 시장을 좀 더 놀게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조금은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금리의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비슷하거나 낮게 유지할 텐데 도비시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게 뭐 그 성장 아니냐 이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아니거든요. 재정 지출이라든지 공급망 훼손에 의한 성장 그 물가 수준은 실질 소득을 줄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0원에 기업 입장에서는 1,000원에 물류비 100원을 갖고 소비자한테 1,2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기업 이제는 1,000원에 만들었는데 물류비 500원 줘야 되고 소비자는 1,500원, 1,200원에 받을 수 있었던 게 1,600, 1,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 높아지는 이게 스태그거든요. 그럼 경기가 하드랜딩, 즉 경착륙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더 매파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1970년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되돌아서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굉장한 선택을 잘했던 게 볼커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라는 재평가론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 옐런도 그랬고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제 뭐 어쩌면 본 게임 시작된다. 기저 사라지고 난 뒤에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당장 11월에 아침에 우혜영 연구원도 얘기를 했지만 테이퍼링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만 딱 나와도 굉장히 어쩌면 돈 푸는 속도를 빠르게 줄인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전에 테이퍼링하고는 속도가 빨라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1년 정도였는데 14년에서 15년 넘어갈 때 지금은 거의 반년 만에 테이퍼링이. 근데 그거부터 헌선인데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그럴 수도 있죠. 200억 달러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나오면 좀 불안한 거고 사실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인플레 안정될 것 같지만 혹시 이게 이미 꺾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꺾였으니까 내려올 거다 물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때 우리나라의 EPS는 가파르게 조정이 됩니다. 내지는 하향 조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죠. 우리나라가 2008년 그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차트를 잘 보시면 물가가 올라갈 때 한국의 이익 그로스가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물가가 올라갈 때가. 물가가 내려갈 때는 한국의 매출액은 줄어듭니다. 이번엔 기분 나쁜 게 물가가 올라오는데 코스트적 요인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도 그랬고 내려갈 때가 또 시작돼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PPI가 부러지고 올라갈 때 CPI가 같이 동반해서 부러졌다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죽었다가 자연스럽게 공급이 회복되면서 수요가 살아났는데 지금은 공급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같이 괜찮았어요. 왜? 오히려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수요가 발생한 건데 문제는 그 과수요라는 게 말이 과수요지 사실은 그냥 수요가 안 부러졌던 거예요. 안 부러진 게 시장이 주가가 좋았던 거지만 이 안 부러진 것 때문에 대려 지금부터는 수요의 모멘텀은 사실은 없는데 공급이 이제부터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파르게 못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기업도 죽고 소비자도 죽고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이 빠질 수 있게 P 곱하기 Q에서 P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머징하고 한국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5페이지에 보시면 예전에 센터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차트였는데 한국 수출 증가율하고 같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이렇게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많았고 누군가가 소비해주는 사이클이었는데 2000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2000년대 벌어놨었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저물가의 수혜를 받았던 거죠. 선진국은. 근데 이머징은 사실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조금 살아날라 그러면 공급 과잉이 계속 있었던 거고.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공급 과잉이 아니라 쇼티지야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사실은 소비는 그대로였는데 공급이 일시적인 럭다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바틀렉 효과가 있었던 거고 회복이 된다 그러면 원래 있는 유휴 자원에 그 사람만 꽂으면 바로 공급이 나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급의 탄력성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려 저 검은 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의미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수출 금액도 조금은 하반기에 그 중력의 작용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 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내려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에 대한 수출의 금액이나 내지는 그로스는 이미 좀 많이 내려왔는데 뭐 강하게 탄력 있게 막 우상향하면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 계속 사주고 이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그림 보고서 얘기하고자 했던 게 우리들은 2000년대는 굉장히 어쩌면 교역이 압도하는 시기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교역이라는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지형들 보면 또 이게 개선될 여지도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이게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중기적인 사이클에서도 좀 고민스러워. 왜냐하면 코로나하고 중국이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는 게 상당한 리스크구나. 비용을 안전하게 더 코스트 리덕션, 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거나 노동 비용이 낮은 쪽으로 생산 기지를 굉장히 많이 현지화 전략한다고 나갔는데 이게 되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무역 갈등과 코로나라는 재앙적인 수준의 위기가 오니까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리쇼어링이 더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리쇼어링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권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리쇼어링의 다른 말은 보호무역주의. 아니지, 공급 과잉이지. 공급 과잉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사실 2000년대는 얼마나 좋았어요. 중국이 싸게 디프레이션 수출해주고 맞아요. 적재적소에다 하면 됐었는데 이제 서로 벽을 쌓다 보니까 서로 생산 기지를 다 각자 가져가니 내가 이제 근본적인 IT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냐면 공급 과잉 이슈가 몇 년 내에 벌어질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죠.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쓸 거다 하지만 어쩌면 캐파 증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우려들을 조용히들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장 최적화된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처를 못 찾는 공급 국가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수요 국가들인데 공급에 최적을 못 찾는 국가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자동화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현지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중산층이 몰락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로는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유럽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고 유럽이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문제인 거예요. 유럽이 왜냐면 이거 생각해봤어요, 신팀장? 왜냐면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작동되던 워킹되는 곳이었잖아.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 움직이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또 다른 걸 가져올 수. 최근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내가 주말에 봤던 것들 봤더니 만약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곳이 어디냐면 유럽을 얘기하더라고. 의외로.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10년째 가까워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를 처음 받았을 때는 또 다른 세계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독일 국채가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완전히 또 바뀌는 세상이 되는 거기다가 거죠. 어떻게 했던 간에 이번에 3인당이 집권하고 녹색당이랑 연정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의 성격, 둘의 성격은 공통적인 건 결국 환경에 좀 더 코스트를 지불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자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소위 재정의 어떤 더 추가 부담?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우리가 당초 사실 최강의 계속 빠져 있지만 좀 유럽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사실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이 유럽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돈이 가냐. 이제 문제가 하다 보니까 점점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하는 곳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커지는 거고, 아침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무형 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쩌면 돈을 안 걷으니까 성장이 컸는데 무형 자산의 무인수차에 대해서 이제 스냅을 보니까 간단치 않은 이슈가 그렇죠. 터졌고. 이제 조금씩은 규제에 의한 실질적인 가믹 내지는 비용이 실적단에서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실 거죠. 이런 게 모든 게 마진에 관련되는 건데,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김세련 연구원이랑 또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지금 이게 다 금리가 움직여서 이 난리들이 나는 거거든. 지금 금리가 만약에 정말 11월에 가능성 매우 희박하지만 한국은행마저 미친 척하고 50pp 올려버리면 저번에 안 올렸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 시장이 또 지금 뭐 헝다 이슈나 이런 거 핑계거리도 조금 지나갔고 거기다가 원화도 안정돼 버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구조들 있잖아요. TF 여러 구조들이 지금 금리가 움직이면 트리거들이 많다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색깔은 이게 아주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인데 너무 단순하지만 뻔한 건데. 아 이거요? 예, 인플레이션 매팅을 하고 있었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매팅을 하고 우리 있었죠. 포스코도 실적 잘 나오면서 딱 매팅이거든. 네, 저도 지금도 이거는 유효한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점점점 이것조차도 변곡점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베팅이라는 게 사실상 스태그 베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베팅으로 인한 이제 워킹했었던 자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금융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1사부면 우상단에 있는 게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시장 대비 이긴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인데, 면밀히 보시면 보험 금융, 그러니까 은행증권 보험의 이제 그 금융업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철강 비철 이제 에너지 소재 인플레이션 관련 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라든지 호텔 레저 유통처럼 리오프닝, 그러니까 리오프닝 금융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재 이렇게 세 개의 업종인데, 이게 계속 가주면 좋겠지만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지속한다라는 거는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스태그를 고민해서 사실은 여기서 좀 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많고, 두 번째는 물가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에너지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베팅 쉽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도 좀 고민인 거죠. 금융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5%니까 금융을 사자라는 콜을 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시장을 이겼었던 대부분의 펀드나 사실 지금까지 편했던 게 우리가 여기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오퍼닝 사고 맞아요. 은행주 사자 이거 단순한 거였는데, 이것도 조금씩은 이게 이제 오늘 사실 막 리오프닝 반등 나오는데, 근데 다들 이제 막 이런 거야. 뭐 다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입에서 잘 봤어야 하고 전화가 오는데, 사실 여기서 내가 이제 막 이제 시작이에요 말을 잘 못 하겠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또 그게 저희들이 반골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슬슬 괜찮아 보여. 나쁘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슬슬 지금부터 인플레이션 베팅을 하는 구간으로서 적절하냐 이거죠. 내가 더 적절하냐. 거야. 더 지속이 될 거냐.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한 정홍식 연구원 자료가 그 중소형주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 노래방 있고 그래서 TJ 미디어 오늘 난리 났죠. 우리 이게 막 올려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도 노래방을 좋아하는 노래방 못 가갖고 집에서 노래 부른다고. 말이 안 돼 그게. 내가 우리 그냥 방송 보시면 이제 야 이거 난리 났더라고 오늘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그쵸. 은행주 얘기부터 해줘. 은행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은행을 꺾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뭐 자화자찬한다면 리오프닝 금융주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 지금부터 또 고민이 되는 게 앞서 계속 중력이 작용하면서 이 기대 인플레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대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그 기대 인플레를 잡겠다고 이제는 슬슬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의 베팅은 지난 상반기 특히 하반기 6, 7, 8월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버텼었던 금융과 내지는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을 더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구간이냐라는 거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일례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금리 올릴 때는 좋아요.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 세 번 올리게 되면 플래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채는 올라가고 단기채는 평평해. 그쵸.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NIM 즉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1, 2분기 있다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주가는 먼저 반영할 거고 거기다가 여기서 근데 금리 한두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지금 구간으로 본다면은 벌써 플래트닝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플래팅인데 뭐 근데 이제 지속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주가는 좀 한 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럼 플래트닝에 대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에서도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플래트닝이 됐을 때에 괜찮은 업종을 주도 업종에서 좀 발굴해 보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방어주하고 필수 소비재하고 뭐 미디어 엔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터사도 있지만 사실은 게임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시총이 10%나 돼요. 저 요즘 최근에 엄청 올라왔지. 근데 네. 금융 잠깐 얘기를 더 할게. 네. 아침에 이제 신 팀장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그만했는데 그거보다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안이 별로 그 없죠. 이제 가치 스타일 밸류를 보면 그나마 이게 야 돌려봤어. 그쵸 정남 퀀트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앞에 차트도 넣는데 PBR만 하더라도 0.5배, 4배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만큼 금리가 올랐을 때의 밸류에 주는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 더불어서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물론 중간 배당한 기업들도 있지만 연말 배당으로 한다면은 거의 5%가 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은행증권, 증권도 그렇지만 뭐 보험하고 은행, 특히 은행이 많기 때문에 은행이 내가 세이프하다라는 놀라운 생각이 거 많죠. 사실 한 4, 5개월 전부터 리오프닝과 은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포트를 이제 과감하게 IT를 엎어버리고 늘렸어요. 리오프닝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지 아니야. 야, 내가 그 통화를 하는데 상대 수익률 측면만 상대 되는구나. 수익 측면에서 은행주가 상당히 좋았었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지방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철저하게 약간 밸류 인베스터 스타일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리 돌려봐도 우리가 이제 PBR 싼 거 뒤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럴 때 이만한 게 아직도 없다는 거야. 근데 차트 보면 두렵고 주가 차트 보면 많이 왔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금리를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리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요. 사실 은행주 그러니까요. 특히 그래서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오히려 주가로서는 좀 재미가 없어지는 맞아요. 구간이라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로서는 슬슬 고민이 되는 구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얘기한 거는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저기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접어드는 지금의 고민을 좀 하고 다다음 주를 대비했을 때 이번 주에는 요런 아이디어로 금융주에 대한 컨셉 갖고 가고 그 안에서도 좀 주도업종 내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약간 말씀을 기술적인 말씀드리면 금리가 금통이 열리기 전에 주가 먼저 올라가요, 막.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그러보면 마치 그때 같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금리 인상 한두 번 더 올릴 때까지 주가 올라가고 시차 두고서 그때 꺾여. 보통.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려놨을 때는 이게 같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나중에 금리 올린 경우가 그리고 이게 7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전체적인 방향성의 상대 수익률 이게 지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쇼텀, 그 단기간에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 상관없이 만약 지금 들고 있어도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생기려면 저 기준금리가 그래도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캡이 있지. 제가 자신이 없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나 레벨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은행주를 사서 트라이 했을 때 저희 상단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가장 모멘텀이 좋은 구간을 넘어갈 때 10월 말에서 11월에 일정 부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내 생각도 말씀드린 거죠. 길면 내년 뭐 초까지 1월 달에 금리 또 올린다 보고 그때까지가 일단 모멘텀의 어떤 픽 많이 끌어도 그럴 수 빠르면 있죠. 11월. 뭐 11월 아니면 뭐 연말 배당 수익률까지 그러니까. 기회하면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면 시장은 또 워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기준금리 자체가 우하향했었다라는 거를 되돌릴 만큼의 우상향의 레벨이 어딜까. 근데 부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게 생각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NIM 즉 마진도 있지만 대출 그로스의 매출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베팅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저 올라온 상황에서의 잡는다 조금은 고민이 되는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대안은 없지만 일단 예 어닝 쪽 더 얘기를 하면서 아마 또 다른 또 PBR 논리의 아이디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인 얘기 좀 합시다. 네. 오늘. 네, 자료는 13페이지부터 일단 보시면 되고 실적 발표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로 합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칼럼을 보시면 되는데 2.3% 정도 상회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그 왼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16개 종목 좀 전에 이제 업데이트 해보니까 19개 종목이 실적을 별로 발표를 안 되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3개, 5개, 19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에 이제 12.5 마이너스 12.5%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보다 하회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조금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시면 합산으로는 넘었는데 그쵸.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서프라이즈를 쭉 이어오던 게 이번에도 나타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좀 더 같다라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미국도 초기라. 초반비에서 약간 슬로해진 것 같고 미국은.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매주 같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사실 제일 핵심 포인트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순이익이요? 요거 보면 요거 그 12페이지에 역성장 하냐 아냐가 정말 관심 아닐까 올해? 올해는 역성장 아니죠? 내년. 네, 그쵸. 네. 내년에 역성장 올해는 하나- 무조건 성장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네, 내년이 내년. 그게 참 고민인데 저희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이 더 하향 조정이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역성장으로 컨센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플랫한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250조인가? 내년이? 그 정도? 네. 네, 올해가 230조고. 그 정도 되고 있죠. 영업인데 나는 순이익단도 그렇고 여기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다운 퀀트가 여기 꺾여 내려오는 부분 22년께 네. 네. 요 얘기도 했지만 제일 내가 의아한 게 이 매출액 전망이야. 아니 딱 이걸 보면 저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딱 그림 자체가 저건 선형 추정 그냥 해놨고 네, 맞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단적인 예로 트레이드와 프로덕션 우리 비율만 봐도 지금 아니 여기서 저게 선형으로 늘어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저 매출액에다가 어. OP 마진을 역대급으로 계산한 게 202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네. 야 저거는 그러니까 특히 내년 내후년 거는 거의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 저렇게 났겠지만 거의 선형 추정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컨센서스는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 정도를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네. 어떤 분이 댓글에 여기 말고 내가 다른데 방송하는데 댓글에 뭐라고 달아내냐면 왜 이베스트 사람들은 미국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되게 컨센서스 주변에 가지고 많이 근접해가고 컨센서스 이후에 수정이 격하게 하는 편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센서스 밑에 있는 것들을 저도 계속 찾아보는 이유는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확실히 미국 쪽이 조금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누워서 우리 얼굴 침 맺을지 모르지만 특히 올해 컨선에 대해서 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표본 수도 줄어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리비전도 낮아지는 것 같고 항상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했을 때는 그 다음에 즉 2009년 말고 2010년, 2016년 말고 2017년 말고 2018년, 맞아. 그때 있잖아요. 9년 10년 그러니까 좋았고 위기 다음 해보다 그 다음 해에 대한 어닝 추정이 너무 과하게 진행이 돼요. 맞아. 그러다가 부러집니다. 2010년에도 뭐 그러고 그 나서 정도는 부러지고. 아닐 것 같다. 아니, 그런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왔어요. 특히 올해 추정치들은 내년 것까지 이제 아침에 뭐 제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한 것 같지만 막 아침에 짜증 낼 때도 있잖아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추정값을 난 별거 아니야. 지금 뭐냐면 이 정도 숫자 나와? 했을 때 자신들 없거든 지금. 아마 내가- 기업체들도 내년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그래도 올해보단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최강영이 어디 안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기업체 가거든 지금. 모르게 바쁜 척해. 최강영이 어디 간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일단 하여튼 그 어느 기업체 가는데 이제 거기서도 계속 요구하는 게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모르겠거든 지금 다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최소한 저런 매출이 나오려면 교역량이 확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액이거든 저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수출액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전망치에 대해서는 뭐 나는 굉장히 정다운 콘트 요 데이터를 좋아하니까 특히 여기가 요만큼은 한 방이야 한 방. 좀만 미스해도 바로 내려가는. 맞아요. 요게 꺾여 내려오면서 요게 내려올 것 같아. 그렇죠. 그 충분히 가능하죠. 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타오라.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좀 나와. 그러니까 뭐왜 이베스가 언제 기대가 내려오는 거냐 물어보는데 이 막대 길입니다. 이 막대 길이. 이 막대 길이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 또 이게 저 1.7%가 만약에 네이버 일회성 이익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은 11% 언저리가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이런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21년도 이익 추정치에다가 약간 증가율 폭 줄이고 22년도 또 증가율 폭 살짝 줄이고 이런 식의 추정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더 심하게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7% 증가가 아니라 10%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일회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주요 섹터는 확 꺾였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네이버 내년에 까먹을 거거든. 그러면 순이익이 뭐 그쵸. 8%가 감소해? 역성장 1.7%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다들 소설아치지만 이 차트만 보더라도 그 전에 보시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 보면 예. 항상 이래. 물론 그렇다고 주가가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만 얘기해줄까? 이게 10년이고 이게 11년이에요. 맞아요. 잘 기억나요? 10년, 9년, 10년 날아간 뒤에 얘가 이랬다고 막대기가. 원래 저거가 더 높았어요. 이건 실제치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제는 확 무너져 버렸었고 맞아요. 요 때만 해도 여기 9년에서 10년에 확 43% 저게 올랐잖아요. 저기 보시면 100조 언저리잖아요. 사실은 2011년에 150조 예상을 했었어요. 맞아. 우리 저 썼었잖아 그때. 150조까지 2012, 13, 14년이 계속되니까 계속 언더하면서 결국에는 기대액이 무너지면서 간 거야. 17년에 30%가 나왔었다고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순이익이 확 늘었다고 여기서 이게 맞아요. 59% 이랬다가 2018년에 이게 반도체 꺾이면서 나올 때거든. 근데 저건 원래 막대기가 여기 있었다고. 확정치였지. 저게 더 높았어요. 180조가 이랬어. 알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넘어갔으니까. 내가 아까 매출 그래프도 딱 그러는 게 요게 나오려면 요게 나와야 돼. 16, 17, 18에 엄청나게 캐파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
캐파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수요 부족이 올 거다 그때였거든. 그러니까 되게 과한 추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과한 뭐 추정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수출량이 연지시제가 아까 수출량 그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넘어가는 거를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나올까라는 퀘스천은 달 수밖에 없는 차트를 일부러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괜히 우리가 껴가지고 옛날 막대기 훨씬 길었다 짧아진 기억이 있었어. 네. 네, 16페이지 보시면은 오늘의 핵심이네. 아니요, 이거 이거 아직 다음 게 22년도 연간에 대한 부분인데 철강이 좋아. 실적 발표 나온 게 사실은 전자를 빼고 나면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자가 다예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빠지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반도체가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나머지 업종들도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오면 하향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반도체가 먼저 시작했어. 네, 네. 맞아요. 쭉 넘어가서 21페이지 종목 대응 쪽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워낙 개별 종목단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대형주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낙폭이 그래도 좀 적어 보이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퀀트단에서 뭘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확정치 기준의 PBR로 보면 과거 레인지 대비해서 현재 수점의 PBR 레벨이 낮은 것들을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지표를 좀 보는 건데 이 지표 계산하는 방식은 뭐 써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015년 말부터 해서 추세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익 기대감 하락할 때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앞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OP 마진율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보통 이익 컨센이 빠질 때는 마진율이 조정되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센이 빠질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그룹을 어떻게 나눈 거지 이게? 이게 코스피 200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씩 5개 그룹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상위? PBR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에서 PBR이 낮은 것들 상위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용어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확하게 PBR이 낮은 거라고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3년 동안의 움직임 평균 내에서 그치. 레인지에서 낮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무조건 네, 절대 맞습니다. PBR 낮은 게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컨센 낮아질 때 되게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요럴 때 네. 요 컨선이 이렇게 네, 내려올 맞습니다. 때 OPM 내려올 때 맞습니다. 요게 세다는 거지. 세다는 거죠. 반말했네 또. 맞습니다. 맞아. 그런 이럴 거고, 때 제일 편한 게 이거죠. 뭐 상대적으로 그쵸. OPM 낮아질 때 그쵸. 하방 단단한 거 사야지 뭐 이럴 때는.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좋은 종목들이 성과를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성과를 주도하느냐라고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서 성과를 주도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현 시점에 적용해보면 어떤 종목을 뽑을 수 있을까? 2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약간은 좀 액티브한 마인드를 섞어서 IFRS 도입한 이후에 PBR 레인지의 저점을 적용을 하면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빠질까? 적게 빠지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숫자 써져 있는 거 보면은 PBR을 역사적 저점으로 적용했을 때 주가 낙폭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익이 역성장 나오면 PBR은 더 내려가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그 내려가는 폭 자체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PBR, PER, EPS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공식적으로도. 그죠. 네. 이제 이 기업 중에서도 매출이나 이익이 그래도 역성장의 감익이 크지 않은 걸 좀 찾아내야겠죠. 이제. 그래도 이제 PBR이기 때문에 밸류 레인지 상으로 안정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익이 빠지면 당연히 ROE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그래도 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유효한 종목들 정말 망가지진 않는 종목들 최소한 좀 걸러내는 정도의 작업을 이런 거지. 여기 SK하이닉스가 괴리율이 30%로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오면 뭐 그러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최근에 오늘 10만 원이면 PBR 1배니까 뭐 한 9만 원 초반이나 8만 원 후반 뭐 이렇게 오면 다들 그걸 0.8배. 노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9만 원 깨져라. 잘 안 가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하나가 오고 있었는데 하이닉스 우리끼리 그렇죠. 하이닉스 9만 원 깨지면 이제 이게 PBR 하단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전자보다 훨씬 많이 빠졌거든 이게. 네, 그래서 고점에서 30% 빠졌으니까. 역시 거기서 잘 안 밀리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인 거지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사실 하이닉스 때문에 종목을 36개로 잘랐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싶어서. 아직은 네. 이걸 보면 난 매력이 크지 않아.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한 자리 수였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있다고 뭐 저 위에서는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상징성이 있는 것들 중에는 하이닉스를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참신한 내용이 아니라 의뢰 논의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확실히 이게 네. 생소하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사실 뭐 최근에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잖아. 모니미 때도 맨날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맞아요. 이거 뭐 근데 이제 계속 슬래팅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20에서 15% 남았을 때 기대치가 많이 하락해 있으면 시장이 이제 슬슬 뭐 락바텀 그때의 밸류에이션 락바텀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밸류에이션 할 때마다 느꼈지만 정말 잘 안 맞아요 밸류에이션으로는. 맞습니다. 그때의 시장 분위기, 그럼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어떠한 뭐 소위 말하는 뭐 기대치의 레벨 요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가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그냥 포워드 EPS 그다음에 통화량 이걸 갖고서 그냥 시장을 그냥 심플하게 믿어버리는 게 하는 게 나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런 걸 저는 믿고 가자는 그거를 분들 잘 있잖아요. 신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좋게 이용할 때도 있고 역이용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기대값에 대해서 그래도 다들 약간 이콘 베이스라기보다는 이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잖아 사실.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듣는 거죠. 뭐 왜 이렇게 좋게 보실까 내용을 이제 유튜브가 발전해서 들어보니 쉽게 말해서 내후년 이건 더 좋다. 이 논리거든.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빠졌으니 밸류에이션 매력 생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대비 통화량 비율을 보면 아직 금융위기 직전 수치까지 안 왔다. 뭐 이런 논리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인데 그 유동성이 빠지면은 시총 그냥 올라가 그래도 버리는. 뭐 유동성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이 빠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근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보던 프레임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주식을 뭐 우리가 경제학자만큼 뭐 경제학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섹터 담당자처럼 파고든다고 알 수도 없는 거고 분명한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사업가라면 항상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업가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사업가가 됐을 때 결국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냐를 당연히 사업할 때 가늠해 보거든요. 결국 코스트와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많이 팔 수도 없고 지금 비싸게 팔 수도 없고 근데 그 물건 갖다 띄워주던 사람들은 가뭄돼가 물건이 없다고 잘 안 주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년에 다 마진 많이 남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되게 쉬운 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쉬운 말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니까 바로 나오는 말이 바닥 찌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항상 드리는 말이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한 거는 그러면 이 문제가 원래 연내로 끝나는 문제냐 봤더니 시장 보기에는 파웰 말 들어도 뭐 이거 더 지속되는 문제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계속 살아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해석이 좋지 않은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하지. 거죠. 아니 물가랑 성장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연준은 물가를 택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인플레 베팅이 은행에 대한 베팅이 쉽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질금리 낮게 만들어주고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살리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었고 지금까지는 워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작용했던 거는 트랜지토리 일시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힘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봤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공급망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의도치 못했던 이슈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가져간다면은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봅시다. 네, 그래서 뭐, 베팅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뭐 월요일인데 네, 이제서야 만나는데 잘 점검해보고 네, 앞으로 하여튼 PBR 싼 것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계속.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